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입니다. TV를 틀어보면 연예인 가족들, 특히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인꼬 부부로 살고 있는 커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결혼을 했던 그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봐도 대단할 정도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남편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늙어 죽을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저만을 아끼고 사랑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남편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은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다정한 남편, 자상한 아빠였던 그 사람에게 집까지 얻어다 준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날의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 충격적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살고 있었겠죠.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도 뭣도 아니고 그냥 편하고 친한 데다 또 말도 안 되게 웃긴 그저 대학 동기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저희가 이성적인 감정으로 만나 사귀게 되었던 건 그 애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의 일이었는데요. 야, 김은혜, 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면회 한 번 안 올 수가 있냐? 아, 미안하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길치라서 도저히 거기까지 찾아갈 엄두가 안 났다니까? 그러게 너희 부대가 좀 적당히 외진데 있었어야지. 휴가를 나올 때마다 면회를 안 온다며 징징대는 걸 받아준 게 벌써 몇 번째였는지. 그때마다 제가 술도 사고 밥도 사고 커피까지 샀는데 그럼에도 제대를 하던 그 순간까지 한 번 와주면 안 되는 거냐며 투덜대더라고요.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이 정도면 차라리 저도 한 번 가지고 치워버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귀찮은 건 둘째치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산골짜기에 있다는 부대를 찾아갈 엄두가 나지를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심각한 길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모르는 동네에서도 핸드폰 인터넷으로 손쉽게 내비를 찾는 게 가능하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솔직히 내가 면회만 못 갔던 것뿐이지 너 나올 때마다 사준 밥이랑 들인 시간 생각하면 할 말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봐. 지금도 이 금쪽 같은 시험 기간에 너랑 이렇게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잖냐.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넌 나 말고는 만날 친구도 없냐? 제대 후에는 바로 복학하는 대신 세상을 알고 싶다나 여행을 떠나겠다나 하면서 그 애가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볼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요. 간다던 여행은 안 가고 저만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거진 한 달 정도를 그렇게 만났을 때쯤 제가 제발 다른 친구들도 좀 만나라며 투덜댔거든요. 그런데 그제서야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군대에 있는데 이상하게 네 생각만 자꾸 나더라. 내 생각이 났다고? 아니, 네 생각만 났다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런 그 고백에 저는 당황한 나머지 순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 취해서 하는 헛소리인가 싶기도 했고요. 뭐라고 반응을 해줘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더니
앞에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 좋아하고 있더라고. 나도 그때 알았어. 술김에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선한 밤 공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던 건지 저는 얼떨결에 그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그날부터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느낌에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했지만 이게 또 너무 친하던 사이다 보니까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수저를 챙겨주고 춥다고 겉옷을 벗어주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굳이 제가 못 먹는 매운 메뉴를 다른 걸로 바꿔서 시키는 남자친구를 보면요.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동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동안 저희 두 사람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연애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설레는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얘랑 지금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고 나서 서로에 대한 설렘이 슬슬 퇴색되어 갈 때쯤 저희는 여느 커플들이 그런 것처럼 사소한 다툼이 늘어났고 마침내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한참 바쁘게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던 그 시점이었죠. 시간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마주 앉아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들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오해는 점점 깊어져 갔고 그렇게 서로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저희도 결국은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가 겪었던 상실감은 다른 연애들의 2배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마저 잃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간간히 친구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근황은 전해 듣고 있었죠. 그애도 졸업을 했고 취직을 했고 가끔씩 연애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업을 하고 그 뒤로 2번의 연애를 했었죠. 그리고 그 연애들이 끝날 때마다 했던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한 감정으로 뜨겁게 만나는 사랑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사회에 나가 직장인이 된 상태로 연애를 하면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 모르던 대학 시절에 돈은 없지만 남는 건 체력과 시간뿐이고 그러면서도 마음만 깊어서 서로밖에 안 보이던 연애. 가끔씩 그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고요. 그토록 바라던 직장인이 되면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을지는 몰라도 일에 지치고 늘 피곤한 데다 시간도 없어서 상대방에게 예전 같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다고요.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건 그 해였죠. 어떻게 살까 많이 변했으려나. 아마도 내 원망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 결혼식장에서였죠. 솔직히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엄청나게 공들여서 옷도 차려입고 머리도 세팅하고 화장도 내 결혼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고 갔어요. 꼭 얘가 아니라 누구라도 혹시나 전 남자친구를 만날지도 모를 자리에 나간다면 그랬겠지만요. 드디어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생전 본 적이 없던 정장 차림의 전 남자친구는 그간 훨씬 더 근사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도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다가가서 말을 걸기에는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친구들 무리에 섞여서 그저 어색하게 눈인사만 주고받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저희의 과거를 다 아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했고요. 아, 망했다 싶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리고 옆자리를 채운 건 바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뭐야?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민주한테 자리 바꿔달라고 했어.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지. 너는? 몹시도 당황했지만 그때는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걔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잘 웃더라고요. 제 심란한 마음은 전혀 모른 채로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밥도 먹고 애들이랑 얘기도 잘 끝내고 일어서려는데 둘이서 따로 커피나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 그동안 내내 이 생각만 했었어. 그때 너한테 조금 더 잘할걸. 헤어지자고 할 때 한 번 더 잡아볼걸 하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저희는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설레더라고요. 다시 만날 생각을 했을 때 망설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헤어졌었던 커플은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진다고들 하잖아요. 저희는 재결합을 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그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말을 너무 듣기 싫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무조건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되겠다. 진짜 잘 지내야겠다. 이렇게요. 하지만 꼭 그런 이유 때문에서가 아니라 저희는 다시 만난 이후로 그냥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헤어져 봤고 서로와 헤어져 있었던 시간 동안 후회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성격을 많이 고치기도 했더라고요. 원래는 싸우면 그저 회피하기 바빴던 회피형이었는데 이제는 다투기라도 하면 먼저 연락을 해서 꼭 그날 내로 풀고 넘어가려고 노력했고요. 그것 외에도 예전에 제가 싫어했던 행동이나 습관들은 모두 다 고친 상태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는 것, 술 마시고 연락이 안 되는 것, 게임하느라 내 연락 안 받는 것 등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었는데 글쎄 그걸 모두 안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저 역시도 상대방을 위해서 똑같은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저희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재결합할 때의 바람처럼 저희는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연애 때보다 더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온전히 100%의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한 가족이기도 했고요. 하루하루 신혼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잘 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5년이나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3살이 된 쌍둥이 딸들도 낳았고요. 여보, 이쪽으로 앉아. 거기는 에어컨 바로 아래라서 추워. 어? 여보, 나 핸드폰 어디다 뒀지? 아까 가방에 넣었잖아. 내가 꺼내줄게. 기다려봐. 소미랑 소은이 배고플 것 같은데 뭐 안 먹여도 괜찮을까? 아직은 괜찮아. 애들은 내가 알아서 먹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밥부터 먹어. 모처럼 당신 좋아하는 거 먹이려고 밖에 나왔는데. 조금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저를 남편은 마치 딸들을 돌보는 것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원래도 성향상 그런 걸 잘하긴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니 더 잘하더라고요. 뭔가 책임감이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았죠. 남편으로서도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서로에게 불만이 없으니 당연히 저희의 결혼 생활도 연애할 때처럼 사이가 좋았죠.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했어요. 어쩌다 부부 동반 모임을 나가면 너희는 그렇게 오래 만나놓고도 어떻게 아직도 신혼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요.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서로 아끼고 위해주면서 딸들도 사랑으로 잘 키워내고요. 그렇게 결혼 5년차를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그 조짐들을 단번에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핸드폰에 전화만 걸려오면 조금 긴장한 기색이라고 해야 하나, 불편한 얼굴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남편의 얼굴이 굳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야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전화만 걸려오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덩달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전화 계속 오는데? 뭐? 받지 말고 그냥 놔둬. 하루는 남편이 핸드폰을 놔두고 잠깐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미 밤 10시를 넘은 시간이라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연달아 2번을 걸려오길래 급한 전화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 앞으로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얼굴에 세안제 거품까지 묻힌 채로 호다닥 화장실 문을 연 남편이 손을 불쑥 내밀더라고요. 받지 말라면서요. 뭐가 저렇게까지 급한가 싶었죠. 핸드폰을 건네주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TV를 보고 있으니 세수를 마친 남편이 조금 머쓱한 얼굴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김은정 과장님이던데? 아, 우리 회사 거래처 과장님이야. 급한 일이라서 이 시간에 전화한 거 아니야? 다시 전화 안 해줘도 돼? 괜찮아. 그럴 만큼 급한 일도 없어. 그냥 이 과장님이 일 중독이라고 그래. 내일 회사 가서 업무 시간에 통화하면 돼. 남편은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되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남편이 핸드폰을 화장실에도 꼬박꼬박 가지고 들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핸드폰을 그렇게까지 들고 다니는 줄 몰랐는데 남편 폰에서 뭐 좀 찾을 게 있어서 안방이며 거실을 돌아다녔는데 없더라고요. 원래는 벨소리를 크게 켜두고 집안 아무데나 던져놓는 사람이었는데 핸드폰을 찾으려고 남편 폰에 전화를 걸었더니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는 화장실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죠. 아, 남편이 핸드폰을 몸에서 떼어놓지를 않는구나 하고요. 무슨 핸드폰을 샤워할 때까지 가져가? 아니, 혹시라도 회사에서 오는 업무 전화 못 받을까 봐 그러지. 우리 부서장님 바뀌고 나서는 퇴근하고도 업무 연락 제대로 안 되면 아주 난리가 나. 참,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달달 괴롭힌대? 그리고 전화하면 내가 바꿔줄게. 됐어. 귀찮게 뭐하라 그래. 그냥 내가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남편의 회사에서는 얼마 전에 부서장이 바뀌었는데 그 뒤로 업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진작 전해 들었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는데 뭐라고 어쩌겠어요? 거기다 남편은 지금 진급을 앞두고 있는 시즌이라 조금이라도 책 잡힐 짓을 하면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게 지금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이야기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업무 연락 때문에 화장실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핸드폰을 김은정 과장님 전화만 오면 나중에 해도 된다면서 받지를 않았거든요. 거래처 전화를 왜 안 받느냐고 물었더니 자꾸 업무상 곤란한 부탁을 해서 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거래처 상대로 한 갑질인가 싶어서
그때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나중에서야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요. 아무튼 남편은 그 뒤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혹여 받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따로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회사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바빠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야근도 부쩍 많아졌고 주말 출근이나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가끔씩 쉬는 날도 온전히 쉬는 게 아니었어요. 진급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럴 때일수록 접대를 잘해서 실적을 올려야 한다며 골프 연습을 무슨 프로 나가는 선수처럼 열심히 하러 다니더라고요. 남편은 영업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골프 모임이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는 했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른 회사의 높은 분들을 만나서 모시고 다녀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요즘 분위기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골프 접대가 낫겠다 싶기는 했지만 간신히 쉬는 날도 연습을 하고 오겠다며 새벽같이 나가는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연습을 해도 왜 이렇게 안 붙는지 모르겠네. 스윙이 엉망이야. 원래 혼자 연습하면 자꾸 자세가 흐트러진다던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럼 레슨이라도 받는 게 어때? 아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레슨이라도 받아야겠어. 그게 제일 빠르기는 하지. 우리 옆 부서의 윤 과장은 골프를 하도 잘 치니까 무슨 행사만 있으면 위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거든. 저라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저는 골프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 원래부터 운동에는 영 젬병이라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가끔씩 남편과 함께 스크린 골프장에 따라가서 같이 연습을 해주는 정도가 전부였죠. 아무튼 바빠진 남편은 이제 집에 오면 밀린 잠을 보충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종일 골프 채널을 보고 있거나 혹은 골프 연습장에 나가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자연히 저나 딸아 아이들과 보낼 시간도 확연히 줄어들었죠. 그래도 남편에게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바빠지긴 했어도 그럴수록 저랑 애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딴에는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출장을 다녀올 때면 선물도 곧잘 사왔고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며 할 때마다 그저 빨리 이 바쁜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나 이따 출장 가야 해. 지금 짐 싸러 집에 가고 있어. 이렇게 갑자기? 어디로 가는데? 급한 일이야? 대전. 갑자기 거래처에 수구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당장 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일단 다녀와서 얘기해 줄게. 저도 퇴근을 2시간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남편이 전화로 출장을 가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따라 갑작스럽게 떠나는 출장이 잦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몇 시간 전 통보로 뜬금없이 가게 되는 경우는 또 오랜만이었죠. 저는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고요. 남편이 없으니 제가 어린이집에 애들을 픽업하러 가야만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조기 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친한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아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냈지. 너도 잘 지냈어? 야, 근데 미선이 아버지 돌아가셨다더라. 애들 지금 다 같이 조문 갈 거야. 너도 올 거지? 뭐? 미선이 아버지가? 되게 건강하시지 않았어? 그러게 말이야.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더라.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가서 들어봐야지. 오늘이 무슨 날인 건지 걸려온 전화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였어요. 저는 결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애들을 좀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 가까이 사시는 엄마가 서둘러 오시더라고요. 애들 간식거리를 챙겨놓고 저는 곧장 차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에 닥쳐올 일은 하나도 모른 채로요. 장례식장은 다행히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친구네 본가가 있는 경기도 남부 인근이었죠. 저는 차를 서둘러 주차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거의 빠져나올 때쯤 입구에 세워져 있던 익숙한 차량과 번호판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의 차였습니다. 이 차가 왜 여기 있지? 저는 어리둥절한 나머지 차 옆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썬팅이 조금 짙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는 안쪽에 있는 사람을 잘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봐도 남편은 없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고 소식을 듣고 들린 건가 싶기는 했는데 대전까지 급하게 출장 가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도중에 여기를 들렀다기에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신호음은 계속 갔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전화를 끊고 먼저 친구 아버지의 빈소로 들어갔어요. 먼저 온 동기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은혜야, 와줘서 고마워. 미선아, 어떡해. 네가 너무 힘들겠다. 갑자기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네. 사실 그전부터 조금 지병이 있으시긴 했어.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저는 생각보다 담담해 보이는 친구를 위로해주면서 다른 조문객이 올 때까지 곁에서 몇 마디를 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더니 이미 자리를 잡고 앉은 다른 친구들이 제 수저를 챙겨주며 묻더라고요. 네 남편은 같이 안 왔어? 아,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밖에 주차장에 우리 남편 차가 있더라고. 너희들도 못 봤어? 그래? 너희 따로 왔어? 우리는 석현이 못 봤는데. 네 남편한테는 연락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지? 미선이랑 석현이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잖아. 너한테 연락했으니까 올 거면 같이 오겠다 싶었는데. 난 얘기 안 했는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지? 부고를 돌리는 걸 담당했던 친구가 의아한 얼굴로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오히려 묻고 싶은 건 제 쪽이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에 차가 있었으니 곧 들어오겠지 싶어서 저는 육개장을 먹으며 일단 친구들과 밀린 안부들을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30분이 넘게 흘러도 남편이 빈소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는 도중에 길이 엇갈렸나 싶어서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서 그 사람을 찾으러 나섰죠. 장례식장은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다른 빈소들도 꽤나 많은 편이었거든요. 2층을 더 올라간 순간 저는 어느 빈소에서 남편과 닮은 뒷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설마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남편이 맞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그곳에서 상주를 서고 있었습니다. 뭐야? 그리고 그 순간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슬쩍 액정을 확인하고는 다시 그대로 집어넣는 모습까지도 목격했죠.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눈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사적으로 빈소 앞에 내걸려 있던 명패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은정. 늦은 저녁 가끔씩 울리던 남편 폰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처 과장님의 이름이었어요. 아, 남편도 거래처에 조문을 하러 온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이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조문만 하고 돌아갈 것이지 왜 지금 저기서 상주를 서고 있겠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점점 불길한 생각이 뻗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꺼림칙한 느낌의 기원을 곧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옆에 뒤돌아 서 있던 다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이요. 여자는 머리에 흰색 리본 핀인 상장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상주 가족임이 틀림없었어요.
아무도 고인의 딸로 보였고요. 제가 기절할 것처럼 놀랐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라 조금 이미지가 달라 보이기는 했지만 저 얼굴은 틀림없이 우리가 가끔씩 가던 스크린 골프장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주던, 그래서 남편이 참 인사성이 밝고 친절한 사람인 것 같다고 칭찬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여자는 눈물을 닦으면서 남편의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남편은 다정하게 그 여자의 얼굴을 쓸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순간 토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쿵쿵 뛰면서 속이 미친 듯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붙들고 그 빈소의 조문객 중 여자의 또래로 보이는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저기 서 있는 저 상주는 여자분 남편인가요? 네? 아, 네. 은정이 남자친구라고 들었어요. 남자 친구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집에 자식이라고는 은정이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없어서 은정이가 대신 상주 좀 서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던데요. 남자친구분도 충분히 오래 만났다고 들었고. 오래 만났대요? 남자친구를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다소 이상한 얼굴로 저를 훑어보는 조문객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울렁거리는 속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요즘 접대 때문에 골프 연습을 하러 가야 한다고 연보를 외우던 남편. 쉬는 날도 없이 틈만 나면 골프 얘기만 하던 남편.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남편이 안쓰러워 잘 다녀오라며 스크린 골프장 이용료까지 내주었던 등신 같은 저. 그 모든 지난 날들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한참이나 웩웩거리며 다 개원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 칸을 빠져나와 세면대에 물을 틀고 눈앞의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등은 온통 식은땀으로 축축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엉망이었어요.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을 나와서 다시 빈소 입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편이, 내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옆자리예요. 그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손으로는 슬픔에 빠져있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정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누가 봐도 저 두 사람이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는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죠. 차라리 남편이 지금까지 저나 아이들에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더라면,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더라면 지금 이 기분이 조금이나마 더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뒤로는 상간녀와 그 추잡한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좋은 가장인 척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생각은 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해서 얻고 싶었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원인을 저에게서 자꾸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였을까? 내가 질린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 여자가 나보다 나은 게 대체 뭐였을까? 답도 없는 질문을 끝도 없이 늘어놓으며 저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인간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여보, 전화 많이 했었네? 바빴어? 어, 대전 도착하자마자 바로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미팅하느라고 바빠서 전화 받을 틈도 없었네. 당신은 별일 없지? 애들은? 남편의 입에서는 미리 계획한 거짓말이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도 갑작스런 출장에 지쳐 피곤에 쩌든 목소리로 잘 가장하고 있었죠. 너무나도 완벽한 그 연기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연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던 건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따져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난 인내심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간신히 참아냈어요. 아무 일 없지. 무슨 일이 있겠어. 애들도 다 자고 있어, 이제. 그래? 나 없어서 당신 혼자서 애들 보려면 피곤하겠다. 미안해. 아니야. 언제쯤 돌아올 것 같아? 일이 끝나봐야 알아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한 사나흘 후쯤이면 될 것 같은데? 발인도 마치고 그 여자가 마음을 추스릴 시간까지도 곁에 함께 있으려면 못해도 사나흘은 걸리겠죠.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자 저는 그전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던 머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엉켜있던 실타래가 모조리 풀리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태연한 목소리와 소름 끼치는 연기를 듣고 있자니 오히려 마음이 한쪽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인간의 모든 걸 끝내버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놈이 없는 동안 집안을 아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남편이 쓰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부터 시작해서 서랍에 꽁꽁 숨겨놓던 메모들, 수첩들, 서류 가방 포켓에 구겨져 있던 영수증들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찾아냈습니다. 이혼하기 위해서는 불륜의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물론 장례식장을 나오면서도 잊지 않고 저는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슨 정신이 들었었는지 본능적으로 이걸 찍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었던 게 천만 다행이었죠. 하마터면 그 귀중한 증거를 놓칠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는 친구의 소개를 받아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불과 6개월 전쯤에 그 흥신소의 도움으로 불륜의 증거를 찾아 이혼에 성공한 친구였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세상에 그런 개자식이 있나 싶었는데 그게 나와 내 남편의 이야기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마침 또 그곳이 불륜이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이 정도라면 제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지 보지 않아도 뻔했죠. 남편이 출장에서도 돌아온 지 대략 일주일쯤 지난 시각,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오피스텔 월세를 내주고 있었다고요? 네, 여기 주소도 있고요. 통장 내역 확인해 보시면 주기적으로 현금 출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찍힌 사진들 보시면 방문 날짜와 시각도 나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그 여자의 오피스텔을 잡아주고 심지어 보증금에 다달이 월세까지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상간녀의 형편이 어렵다나 뭐라나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한 이후로 식비와 경조사비 같은 공동 생활비만 각출해서 내고 나머지 각자 버는 돈은 각자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쓰는 돈에 대해서도 항목도 그 지출 규모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보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보여주었지만 그것도 결혼한 지 2년 차가 넘어서고부터는 보여달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알아서 잘 쓰고 잘 관리하고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할 뿐이었죠. 대신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서로의 공인인증서 비번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상대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지만요. 저는 결혼한 이후 정말 처음으로 남편의 통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원이라도 수상쩍게 빠져나간 항목이 있다면 모두 의뢰를 맡겼죠. 카드 내역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놈은 현금으로 증거를 덮을 세심함마저도 없었습니다. 여기 기록들을 보시면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던 초반에는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예 바로 카드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덕분에 기록을 추적하기는 수월했습니다. 보통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숙박업소나 택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현금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일이 복잡해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상간녀도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방에 일을 나간 남편과 주말부부로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과 딱히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말부부이긴 하지만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한 달에 2번도 채 될까 말까였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상간녀의 집은 당연히 저희 남편놈이 구해준 그 오피스텔은 아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다세대 주택이었죠. 한눈에 봐도 몇십 년은 된 것 같은 오래된 집이요. 그 집은 상간녀의 본래 남편이 구해다 준 집이고 한 달에 2번 남편을 만날 때만 사용하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저희 남편놈이 구해다 준 신축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고요. 두 집 살림도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죠. 이만하면 증거는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친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동안 저와 흥신소 직원이 찾았던 모든 증거들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중에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었지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다시 합법적으로 불륜의 증거를 다시 모을 수 있었고요. 저는 바로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같이 걸었습니다. 본인 앞으로 나온 이혼 소장을 보고서야 눈이 뒤집어지게 놀란 남편놈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소송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내 변호사 말이 사전에 배우자한테 이혼을 요청하거나 고지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소장을 보내면 소송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더라? 꼴도 보기 싫은 상태일 때 보통 그렇게 한다고들 하더라고. 대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하루아침에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멍청한 표정마저 짓고 있는 남편을 잠시 쳐다보다 저는 곧 그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나한테 대체 왜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 김은정 과장님 말이야.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남편놈은 눈에 띄게 움찔하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침을 한 번 삼키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되묻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람 이야기가 왜 나와? 연기 좀 그만해. 나도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으니까.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너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 끝까지 발뺌하고 보겠다. 이거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실망할 것도 없다고 여겼었는데 이 순간마저도 마지막까지 저를 속여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에 다시금 새로운 실망감이 들었거든요. 왜 관계가 없어? 그 여자 아버지 장례식에 상주까지 서놓고는? 그 여자가 들으면 너무 섭섭하겠는데? 이거 완전 순 나쁜 자식 아니야. 그걸 네가 어떻게... 마침내 제 입에서 장례식 이야기가 나온 순간 남편 놈은 기절할 것처럼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머리를 얼마나 열심히 굴렸던지 눈동자가 몇 번을 돌아가더라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흥분해 붉어졌다를 반복하면서요. 저는 말없이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그 인간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솔직히 말할게. 그래, 네 말대로 그 여자랑 조금 만났던 건 사실이야. 근데 진짜 다른 감정은 없었어. 그냥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편도 어려운데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처지가 너무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동정심 같은 거였어. 정말이야. 할 말은 그게 다야? 여보, 제발. 그 여자는 딱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네 처자식은 안 딱하든? 동정이든 사랑이든 나는 이제 관심 없고 우리 이혼이나 하자. 그랬더니 이혼은 못한다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큰소리까지 쳐가면서요. 어차피 이건 이미 본인의 손을 떠난 일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이혼 소송 절차는 착실히 진행되었고요. 나중에 법정에 나온 남편 놈을 보니 눈탱이가 아주 밤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간녀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날 바로 이 인간을 두들겨 패러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얼굴이며 몸이며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위자료를 받았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상했었던 결과였죠. 다만 저런 것도 아빠라고 함께 살았었던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간녀를 만나온 시기는 1년이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거짓말로 저를 속이며 그 여자를 만나왔고요. 저는 남편을 통해서 인간의 두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은 입체적이라지만 저렇게까지 완벽한 연기를 해오고도 뒤로는 바람을 피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제 주변 지인들도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 자신에게서 불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바람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고 저의 잘못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냥 전 남편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요. 그 인간은 상간녀와도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자식도 잃고 상간녀와도 헤어지게 되었으니 지금쯤이면 본인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후에 비슷한 것이라도 하고 있을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